네. 개발계획 변경 처분 이제 신청한 경우 연달하겠습니다. 자, 개발계획 지정 지구 내 토지 소유자, 지구 내 여기 국토계획법상의 위반 제한 규정, 제한된 위반의 처리 결과 통보 의무 규정에 의하여 자, 특정한 처분이 아닌 계획 위반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어요.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법규상 신청권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규상 신청권에 미치지 못한 신청권 비스무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이기 때문에 행정실체법상의 제도의 취지가 아닌 점에서 즉 헌법상의 제도의 취지라는 점에서 조례상 신청권 비스무리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례상 신청권 미치지 못하는 신청권 비스무리한 것이 뭐죠?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 계획 지구 내 토지 소유자예요. 개발 계획 지구 내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는 있잖아요. 이 사람의 특정성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개발 계획 지구 내 토지 소유자는 선생님 특정한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죠. 얘가 홍길동인지 이순신인지 강감차인지 관심이 없다고요. 그냥 개발 계획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이냐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신청한 개발계획 변경 처분에는 자,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 즉 더하기 개념에 또는 신청권이 있게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험 문제. 자, 문화재 보호구역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도 동일한 논리 구성을 통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처분에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있게 돼요. 그럼 뭐냐? 법규상 신청권의 비스무리한 게 뭐라고요? 지정 해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한된 지정,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해제 제한을 하든 안 상관없어요. 일정 기간마다 그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해야 돼요. 법령에 의하면. 일정 기간마다 적정성에 의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하는 게 신청을 통해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의무예요, 의무. 근데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예요.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 여부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법규상 신청을 볼 수가 없어요. 검토 의무가 있고 검토 결과 해제를 하든가 아니면은 감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특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어떤 강감찬의 토지를 해제해줘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거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권 보장의 취지가 동일하게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신청한 형질 변경 처분. 이제 이거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랬어요.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자, 이 폐기물 처리업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 즉 고용인. 그러니까 피고용자들인 직원하고 그다음 인적 요소인 직원과 물적 요소인 공장을 만든 다음에 혹은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공장을 만들겠어요, 건축하겠어요라는 일정 향후 로드맵 그것이 확정되고, 그러니까 공장을 세워도 되는데 안 세웠다 하더라도 그 로드맵이 확정되고, 그 다음에 직원 몇 명을 며칠부터 이게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면 그 완공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직원들 몇 명이 여기 가서 일을 합니다라는 이런 로드맵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로드맵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해요. 그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나와요.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확정해야 돼요. 형질 변경 처분에다는 뭐 한다면 지금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질 변경 처분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형질 변경 처분은 이건 뭐예요? 계획 변경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변경 처분, 이거 지금 남의 땅 얘기니까 계획 변경, 행정계획이란 말이에요. 행정계획에 있어서 이 처분에는 신청권이 없어요. 왜 없냐면 장기성,
가변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신청권이 없어요. 특정한 뭘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장기성과 가변성 때문에 꼭 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권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한해서는 첫 번째 국토기획법상 위반 제한 규정, 제한된 위반의 처리 결과 통보 의무 규정에서 특정한 처분이 아닌 계획 위반이라는 점에서 법규상 신청권에 비치지 못하는 신청권 비스무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 이게 이제 중요하죠. 형질 변경 처분이 거부돼 버리면 이거 이 신청권이 없는 형질 변경 처분이 거부돼 버리면 폐기물 처리 허가 신청 그 자체를 못 하게 돼요. 근데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요. 이거 법규상 신청권이죠. 그러니까 이 법규상 신청을 못 하게 돼요.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그 자체가 거부되는 결과로 귀결이 돼요. 지금 귀결이 돼버려요. 귀결되는 그런 측면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법규상 신청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걸로 귀결이 돼요. 처음부터 거부돼 버리면 그런 면에서 이 조리상 신청권에 미치지 못하는 그 신청권 비스무리한 것이 있다라고 구성을 해줘요, 이걸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받은 자예요. 여기도 이 점 특정인 아니에요. 얘가 그냥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받은 자예요. 그냥 그 자가 신청한 형질 변경 처분에 법규상 또는 더하기 개념에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게 됩니다. 이제 항상 마지막 목차가 있어야 돼요. 설문 해결입니다. 자,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반응적 글쓰기로 이제 답안을 작성하셨음을 잊지 말기 바래요. 그럼 그 반응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죠. 자, 묻는 문제를 다시 상기합니다. 자, 의뢰 불가의 신과 거부의 신의 항고 소송의 대상 적용 여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설문 해결. 종중 B에 대한 의뢰 불가 해신은 신청권이 없어. 자, 종중 B 불가 해신은 왜 이 사람은 종중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 하죠?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자,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인데 이 종중 재단법인이죠. 종중 사단법인 아니죠. 종중 재단법인이죠. 비법인 사단인가요? 비법인 재단이 아니구나. 사단법인이네요. 비법인 사단 맞아. 종중은 문중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면서 제사 지낼 때는 그 제사 지내는 논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제사이잖아요. 자, 그거 가지고 장난 많이 쳐요. 그것 때문에 종중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신청권이 없어서 즉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자, 갑에 대한 의뢰 거부 해신은 갑이 토지 소유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보내준 답안을 보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법학론을 이렇게 코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대전제가 나타난 점은 무척 고무적이에요. 그러나 행정법 19조와 같은 2조 1항 1호라는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건 매우 고무적이고, 근데 문제는 거부 처분인지를 묻는 문제의 대전제가 이제 판례인데, 이 판례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이제 모르는 거죠. 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저한테 강의 안 듣는 사람들은 다 몰라요, 이거.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몰라요. 그래서 향후 목차의 이제 전개 부분도 시소송의 대상 여부라는 목차에서 거부행위가 항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이거 별도의 목차로 빼냈더라고요. 근데 요게 판례예요, 요게 판례이기 때문에 요거 어디로 가야 된다? 거부처분 결론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별도의 목차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부처분인지를 발굴해내는 대전제로 가야 된다, 이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답안 작성법을 배우셔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쓴 답안을 보면 다 들어있어요. 웬만한 건 다 들어있고, 다만 이제 약간 더 디테일이 약간 이제 떨어지는 지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거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안타까울 정도로 이상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할 거는 다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목차 배열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리걸 마인드가 도무지 드러나질 않아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나 문학적 베이스로 보면은 할 얘기 다 들어있어요. 할 얘기는 다 들어있는데 리걸 마인드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답안이에요. 그런 답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탈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3탈 이상이 되면 이제 심리적 오탈자죠. 그러니까 막 이제 몰리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 보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를 하면 충분하다. 그동안 기동량 한 것만 해도 많다. 그럼 그걸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게 제 이제 기본적인 지론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죠. 자, 알아들으면 이제 참 좋은데. 자, 그 판례로 시작하는 대전제로부터 논점이 이제 발굴이 되고, 그신 그거.
그신 그거 그국이라는 요 판례로부터 이제 논점이 발굴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논점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거는 네. 네, 그 신청한 행위 그 국민에게 신청권, 그 국민에게 신청권 있는 그 신청할 처분이면 거부 처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이제 되면 후속 목적으로 나타날 때 이제 좋은 점수가 가능하죠 이게. 자 그렇다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권에 대한 지혜가 아직은 얕습니다. 요거 암기해야 돼서 그래요. 6개 암기하세요. 복귀상 시청권 2개, 조리상 시청권 2개, 복귀상 또는 조리상 시청권 2개. 근데 복귀상 또는 조리상 시청권에서는 구조상으로 2개인데 하나의 구조에서는 이제 그 뭐죠? 개발 계획 지역 지구내 지정 지구내 토지 소유자와 문화재 보존 지구 지정 지구내 토지 소유자의 그 법규상 신청권의 비스무리한 걸 빼낸 그 지점이 좀 다르다. 다만 다른 건 다 똑같다. 그 구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니까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법규정이 안 주어져가지고 제가 몰랐는데 그 문제 찾아보고 법규정 봤는데 거기서 신청권을 빼낼 때 그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참조점을 주죠. 네, 그거를 빼내는 거를 할 때 그 법조문을 바로 쓰면 돼요. 그거 참조점으로 있는 법조문 법 제 몇 조상에 의한 제 몇 조의 뭐뭐뭐 컴마 이렇게. 그래서 참조조문에 있는 뭐 예컨대 문화재 보호구역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제 몇 조상의 그 다음에 제 몇 조상의 그 뭐지 그 타당 문화재 지정 지구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 규정.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찾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조항. 그 조항에 의해서. 근데 보통은 같은 조항의 1항에는 의무 규정, 2항에 또 그 감면 의무 규정 똑같이 있어요. 그 1항, 2항에. 조항을 달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항에 그게 있으면 적정성 검토 의무 규정이 있으면 2항은 검토 결과 해지를 해야만 된다라고 판단되면 해지 의무 규정이 있어요. 1항, 2항으로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쓰면 돼요. 거기서 도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 제1조 제 몇 조 1항의 사회적 적정성 검토 의무 규정, 그다음에 동법 제2조 뭐 동조 제2항의 동법 동조 제2항의 뭐냐 뭐 해제 사회적 적정성을 검토했더니 해제하는 게 마땅하다면 해제 의무 규정. 거기까지 컴마. 그리고 헌법 제23조로 쓰면 더 좋고. 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 이렇게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 이것보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라고 명쾌하게 그걸 콱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세 개를 연달 병렬적으로 툭툭툭 쓴 다음에 법규상 또는 조례상 조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법조문 세 개를 연달아서 탕탕탕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놀랄 노자가 되는 거죠. 채점자 입장에서. 자, 그래서 한번 보고 뵙기 수정답을 한번 봐보자고요. 자, 문제의 소재. 거부 처분은 반드시 대전제가 1번 대전제가 판례에 의하면으로 시작하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판례에 의하면.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라는 대전제를 꼭 얘기해줘야 돼요. 네. 항고소송이 돼야 되니까 컴마로 이렇게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 법조문 세 개를 이렇게 적시한 다음에 의하여 if로 바꿔주면 되죠. 거부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되는 if. 자, 그 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어야 한다 할 때 판례가 말한 처분은 무조건 행공특법권이기 국권직관 혹은 행공특법권의 국권지경을 말해요. 무조건 이 처분은. 그 다음에 관행실법대도 최근에는 이 처분을 늘려고 하는 이런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관행실법대 중에 수익적 처분이면 가능해요. 근데 침입적 처분일 때는 불가능해요. 여기에. 왜 침입적 처분은 신청권이 없어요. 네. 신청권은 허특인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익적 처분이. 그 다음에 그 거부 행위가 여기는 행위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신청이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 거부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큰일 나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이나 법률 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며 그 다음에 그 국민이라고 써야 돼요. 당사자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왜 그 국민에게 그 행위 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례상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있을 때 그 국민에게 그 행위 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례상 조건이 있는지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성립하지? 그 국민 하니까 애매하거든요. 뭔지 어떻게 이 말이 성립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약속된 용어예요.
약속된 용어는 약속된 용어 그대로 써야 돼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 신청권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 행위는 신청의 법적 상태에 변동을 처리한다고 봐요. 판례가 여기까지 처리한다. 여기까지 플러스 1점 무조건 줘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문제 여기까지가 이제 대전제. 그럼 두 번째 이제 물어보는 문제. 자, 의뢰 불가의 신과 거부의 신이 자 항고 소송의 대상 적용 여부 관련하여 자, 의뢰 거부의 신 의가 아니에요. 항고 소송의 대상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첫째, 둘째, 뭐 요것만 빠지면 된다고 했죠. 요거 때문에 요 플러스 1점 때문에 요 플러스 1점 때문에 그 거부의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첫째, 그 신청한 행위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들은 처분인지 문제다. 둘째, 그 국민에게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발동을 요구한 법규상 또는 조례상 조건이 있는지 문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설령 관행실법대로 인하여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라고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신청권이 없어요. 관행실법들은 전부 다 침입적 처분. 관행실법들은 전부 다 침입적 처분. 수익적 처분이 없어요 그 안에. 그러면 만약에 관행시법대를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은 저 2번 항목에서 처분이 되는 항고소송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서 관행시법대 쓰고 그 다음에 신청권 가서 신청권이 없다. 신청권 가서 신청권 없다. 그거는 거부 처분이 아니다. 아. 왜냐면 거부 처분 아니에요. 거부 처분이 없어요 관행시법대 안에. 왜냐면 뭐 매몰 후보지 선정행위, 매몰 후보지 선정행위를 거부했대. 문제가 아예 안 되겠네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되질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관행시법 때도 거기 처분이? 처분 맞아요. 그렇지만 신청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 신청한 행위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그러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그대로 주어로 봤죠. 처분이란 이렇게 해놓고 행공특법 거르기 국권 직관 혹은 행공특법 거르기 국권 직영. 그러면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는 자, 그 다음에 이 해제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행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네.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행위는 자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종래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 종래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가해졌던 각종 재산권 행사의 제한 효과, 요것이 이제 요건데 이거를 없애주는 행위다. 이거를 없애주는 거다. 이거를 없애주는 것이므로 임으로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관계 있는 행위 이어서 그 다음에 주어로 가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됐지요.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는 수익적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적 처분이 나온다니까 대부분. 자, 그 국민에게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의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례상 조건이 있는지 판례. 신청권의 전부는 구신누구 않고 법규의 해석이 이제 이걸 풀었으면 일반 국민과 추상적으로 빠져나오죠. 법규 해석이 국민, 심지어 어떤 판례는 여기 일반이란 말 들어간 판례도 있어요. 일반 국민에게 이렇게 있는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의 판례들은 일반자가 빠져요. 그냥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추상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추상적으로 결정하는 게 뭔데요? 그게 법규 해석이죠. 그게 법규 해석. 그러니까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법규의 해석에 의해서 그렇다면 법규 해석이 먼저고 해석에서 국민에게 관한 신청권이 추상적으로 결정하는데 그게 뭔 말이야?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 뒷말에 앞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말을 풀어 써준 거예요. 그럼 사안의 경우 그 국민에게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엿보이지 않는다. 일단 첫 번째 신청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허특인데 어디 해당하지도 않아요. 해제는 허특인데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 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발동을 요구할 조례상 신청권도 엿보이지 않는다. 즉 처분청이 신청해라 처분 예고 출원 권고 그 다음에 사무처리 기준 설정 공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지구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개발 계획 변경 처분 혹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처분에는 말 잘못했네.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로 바꿔주세요. 문화관광법령이에요. 문화관광법령상의 일정 기간마다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 규정. 그 다음에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 규정. 검토 결과 보호구역 지정 해제 또는 범위 조정 의무 규정. 그래서 여기서도 검토 결과 조정 의무 규정 이렇게 하면 돼요.
앞에는 범위 조정 의무 규정인데 전범위 하려고 하면 해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하냐면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 규정, 그다음에 검토 결과 범위 조정 의무 규정. 전범위로 하면 해제, 일부분 하면 범위 조정이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화관광법령상의 적정성 여부 검토 의무 규정, 검토 결과 범위 조정 의무 규정. 만약에 국토개발계획법상이라면 국토개발계획법상 위반 제한 규정, 그 다음에 제한된 위반 검토 결과 통보 의무 규정 이렇게. 그 다음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상의 혹은 제3항의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규상 또는 법규상 더하기 개념에 또는이라는 조리상 시정권이 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요거 따라서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가면 되죠. 종중비 그 다음에 갑 이렇게 종중비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갑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지역의 토지사이므로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연결해서 쓰는데 그 국민에게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해제 발동료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시정권이 있지 않다.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그 국민에게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해제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시정권이 있다. 그러니까 있다의 노트는 있지 않다죠. 있다의 노트는 없다가 아니죠. 그런 걸 이제 조금 조심해주고. 그 다음에 설문의 해결. 종중비에 대한 의뢰 불가의 시는 신청권이 없다. 그래서 항구성의 대상적 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갑에 대한 의뢰 거부의 시는 항구성의 대상적 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문을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문은 뭐냐면 그 취소되고 나오는 원처분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 문제는 문서가 3개임을 눈치채야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자, 문서가 3개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상황에서 문서는 3개월 업무정지 처분, 과징금 500만 원 부과 처분 명령 재결서, 과징금 500만 원 부과 처분서라는 서류가 3개예요.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문서, 과징금 500만 원 부과 처분 명령 재결서, 과징금 500만 원 부과 처분서 이렇게 3개예요. 이 3개 문서 중에서 도대체 어떤 문서가 취소의 대상이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상이 어떤 특정 문서로 밝혀지잖아요. 즉 대원 피업 재관 행으로 이어지는 논점들을 밝힐 수 있게 돼요. 이게 밝혀져야. 제가 논리 얘기했잖아요. 대원 피업 재관 행 순서대로 글을 써야 논리적이라고. 막 쓰는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신림동의 사례집이 당사자 적격부터 먼저 쓰고 있다고요. 대상 적격보다 당사자 적격을 먼저 쓰고 원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 적격 들어가요. 왜냐하면 소장이 원고, 피고, 청구, 취지 1번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렇게 무심코 써요. 난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대원 피업 재관행위예요. 그 이유는 그 법조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컨대 19조가 취소의 대상 이렇게 해놓고는 취소는 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12조로 가잖아요. 그러면 취소 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범성인자가 제기했던 처분이 이미 밝혀진 다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래요. 그 다음에 13조 1항 본문을 가면 취소 소송은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필요로 한다. 또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서 처분이 먼저 밝혀진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협의 소액은 그 12조 이제 이문인데 그걸 협의 소위 중에 이제 처분의 효과 소멸인데 처분이 기간경과 처분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범죄가 있는 자의 경우는 또한 같다. 여기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그러니까 처분이 먼저 밝혀져야 원고 적격, 피고 적격, 협의해서 이걸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무슨 처분의 취소로 갈 범죄가 있는지 하면 기껏 범죄가 있냐 없냐 했더니 처분이 뭔지가 안 밝혀져 있어. 그럼 어디로 가요? 대상지역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라고 이제 가정적으로 처분을 엄청 써요. 그리고 이제 대상지역 가서 이제 진짜 처분 이거다 이래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에세이 쓰기에서 경제성 위반이에요 이게. 이게 이피션시 위반이라고요. 이피션시 위반은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더럽게 글 못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피션시 혹은 이제 그 경제성, 효율성 위반인데 글쓰기 효율성 위반은 더럽게 글 못 쓰네.
그다음에 했던 말도 하고 그러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토톨로지잖아요. 그래서 토톨로지를 그렇게 싫어한다고요, 에세이는. 법학 리걸 마인드도 마찬가지예요. 토톨로지 정말 싫어요. 그래서 대상 적격부터 대원 피업 재관행 순서대로 대상이 밝혀지면 원고 적격 논할 수 있고 비고 적격 논할 수 있고 협의회 수행 논할 수 있고 제소 기간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이 있은 날. 그 관할법원은 이제 상관없죠. 여기는 이제 그 공법관계자, 사법관계자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제는 이거 임의적이니까 이거 뒷부분은 그냥 쓰면 되고, 그 대원 피협제까지는 처분이 밝혀져 쭈르륵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어느 기관을 상대로 치송을 제기할까요? 치송의 제소 기간의 기산점을 어느 때로 잡아야 할까? 이런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돼요. 처분이 먼저 밝혀져야. 그러면 오리지널하게 쓰는 모습을 한번 봐보자고요. 자, 묻는 문제가 갑은 2016년 12월 5일 관할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하여 과징금 500만 원 부과처분에 관하여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요거 2% 바꿔주면 되죠. 자극, 치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전제를 쓸 수 있어요. should로. 그럼 치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if, 자 should, 치송의 대원 피협제 관해.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죠. 대원 피협제 다 써야 돼요. 원래는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안 써도 되는데, 예, 짐승들은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가 문서 3개 자체가 다 처분이죠. 예, 근데 이제 처분 등의 재결서가 있는데 그것도 처분이죠, 재결 처분. 그러니까 그것도 재결 처분이라고 보는 거, 이름만 재결이어서. 그래서 원처분과 재결 처분. 그래서 처분이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300만 영업정지 처분,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 변경 명령 재결,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 이렇게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치송의 대상이 결정되면 그 성질은 침익적이죠. 다 원고 적격 당연히 인정되죠. 침익적 처분 지적 상대방은 100% 원고예요. 수범자 이론에 하면. 그 다음에 효과가 소멸됐다는 데 대해 특문사,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 설문에 언급이 없어요. 설문에 언급이 없어. 그 문학적 표현. 설문에 언급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이건 문학적 표현. 법학적 표현은 특문사,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문에 언급이 없다. 이거는 국문학적 표현. 그것 문학적 표현 안에서 내용적으로 논리를 갖추면 된다고 착각해요. 사람들이. 법학은 아니에요. 형식 논리가 훨씬 중요해요. 표현의 논리가 훨씬 중요해요. 내용의 논리는 표현의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논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든 내용의 논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점수 못 줘요. 그러니까 기껏 공부하고 40점 초반대에서 빌빌대는 거야. 잘못하면 꽈락이고 내용은 맞는데. 그러니까 채점자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이제 답안이에요. 그게. 이거 얘는 다 아는데 왜 이렇게 못 쓰지? 예. 본인도 모르죠. 진단을 못 하죠. 이렇게 이제 글 쓰는 방법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협의 소익이 인정되죠. 이거는 특문사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관할법원이라고 이미 하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여기? 자, 관할행정심판위원회가 나왔고, 그다음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니까 관할법원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관할법원 당연히 인정되죠. 그다음에 행정심판은 임의적이니까 당연히 인정되죠. 필수적이니까 아니니까 안 거쳐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협의소익 탈락. 그 다음에 관할법원 탈락, 그 다음에 행정심판 탈락, 그러면 원고적격 탈락. 그러니까 대원피업 중에 대상적격, 그 다음에 피고적격, 그 다음에 제소기각 이 3개만 남아있네요. 그것만 딱 탈락. 왜 탈락되는지 다 가르쳐줬잖아요. 자, 그러면 발굴했어요. 치송의 대상이 결정되면 피고적격이 문제되고 제소기각이 문제된다. 3개가. 그럼 이제 문제 소재를 정리할 때 이제 507 이렇게 정리를 해요. 치송의 제기가 적법하려면 치송의 대상적 대원 피협 재관행 쭉 쓰면서 재관행 등의 치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렇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 이거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문제. 자, 갑이 2010년 12월 5일 관할행정심판위를 피고하여 과징금 500만 원 처분에 부과처분에 관할법원에 제기하신 적법한과 관련. 여기 관할법원이 나왔으니까 첫째. 그다음에 이제 발굴. 치송의 대상이 문제된다. 둘째, 치송의 피고적격을 충족하는지 문제된다. 셋째, 치송의 제소기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렇게 3개로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변시로 넘어오면 이미 이 대전제는 우리의 피가 되어 흐르고 있어요. 요 대전제는 우리의 피가 되어 흐르고 있어요. 지금 대전제가. 맞습니다. 피가 되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2010년 12월 5일 관할행정 심판을 피고로 하여 과징금 500만 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제기한 치소송이 적법한 거 하잖아요. 첫째,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여 치소송의 대상 문제다. 그러면서 법조문을 딱 여기다 붙인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저 궁금한데 여기서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궁금했는데 여기서는 왜 그 2조 동법 2조 2랑 1호 그거는 에 의하여라고 그거는 왜 빼는지 궁금했습니다. 처분이니까 전부 다. 네? 이 세 개가 다 처분이니까. 아, 명백하게 세 개가 영업정지 처분. 아, 과징금 부과 명령 재결. 네. 변경 재결. 네. 그 다음에 5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 다 처분 문서니까. 그 자체로 처분 문서니까. 뭐가 대상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도대체 다 처분 문서인데 네. 어떤 문서를 대상으로 해야 소장에 첨부해야 되느냐. 문제가 물어보는 게 달라서 그런 달라서. 거기서 2조 1항 1호 쓰는 친구 진짜 많아요. 네. 둘째. 궁금했습니다. 둘째, 행정법 13조에 의하여 또 여기도 대전제. 언급만 해주면 돼. 우리는 이 피가 흘러. 19조에 피가 흐르고 13조에 피가 흐르니까 그것만 그것만 이렇게 상대방한테 딱 보여줘도 상대방도 법률에 피가 흐르니까 말이 통해. 너 13조, 나도 13조 할게. 그러면 시송의 피고 적격을 충족하는지 문제입니다. 셋째, 행정법 20조, 나 20조로 할게. 나도 20조, 그러면 해볼게. 20조 해볼게. 시송의 제소유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변호사 답안. 간주관, 오케이, 간주관성. 자, 그 다음에 취소송의 대상도요,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취소송의 대상도 오소독서하기 어떻게 하냐면, 물음이 취소송의 대상이다 그러면, 어떤 처분 문서나 재결 문서 취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이제 문서가, 그러면 행정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송은 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다 대전제가 이렇게, 이 19조를 만족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19조를 요 2%를 빼버리고, 이 대전제를 그냥 쓴다고요. 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근데 처분 등은 처분 플러스 재결이죠. 네. 그럼 그 중에 요것만 곱게 되면 다만 재결 취소의 경우가 되죠. 요거는 재결 조치 공약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요게 플러스 알파라서 일종의 제한이 가해져 있는데 더하면 무조건 제한이에요, 법학은. 근데 처분에는 더하기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재결 취소송에만 제한이 있어요. 재결 자체 고양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라고. 그러면 재결 취소 소송과 재결주의를 착각해서 쓰면 안 돼요. 재결 취소송과 재결주의는 달라요. 재결 취소송은 재결 자체 고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다투는 소송이에요. 네. 재결주의는 원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원처분 취소송을 제기 못해요. 재결주의는. 재결주의는 그렇죠. 재결주의는 네 맞습니다. 원처분의 위법 하자, 그 다음에 재결 자체의 하자, 둘 다 재결해서 다투면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그래요. 둘 다. 요게 바로 그 노동관계법에 있는 구제명령 초심. 구제명령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면 거기서 나오는 결정을 초심이라고 그래요. 초심. 초심이라고 그래요. 네가 초심을 이뤘구나. 초심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심판이다. 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어.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노동자 측에 손을 들어주면 사업자가 마음에 안 들고 이 초심이 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 노동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둘 다 가요. 재심으로. 그래서 이걸 재심 판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제 명령에 대한 진호위의 결정은 초심 판정이라 그러고 그 초심 판정에 대하여 복심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걸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이에요. 재심 판정이. 근데 이 초심이 위법하다고 보여요. 그럼 위법하다고 볼 때는 반드시 재심을 거친 다음에 요거의 취소를 제기하면서 요의 위법을 주장하래요. 이거 하자 쓴 게 아니에요. 이거 하자 쓴 게 아니에요. 이건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재결 취소하고 재결주의는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재결 취소와 재결주의가 다르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강의하다가. 그래서 일단 한번 발굴해 볼 거예요. 자, 이쪽 속으로 가서 이제 발굴하면 문제 소재를 하면 이제 이거 하나씩 이제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이제 처분이라는데 세 개가 다 처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 개가 다 처분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는 처분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근데 이 처분 플러스 재결인데 그 중에 요것만큼은 네. 단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재결 취소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 고양이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대전제를 행정법 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1호로 쓰지 아니한 이유. 여기 나왔네. 이유는 주어진 문제에서 나타난 문서들인 3개월 영업정지 문서, 500만 원 과징금 변경 명령 재결 문서, 명령인데, 그 다음에 500만 원 과징금 처분 문서가 모두 처분 문서이거나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재결 문서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지경이 불필요해요. 얘네들 자체가 행공특법 권익위 국권지경이에요. 예. 그 다음에 문제는 다수의 문서가 존재할 때 어떤 문서를 소장에 필수적으로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가가 문제돼요. 요게 문제가 안 되면 이거 시험 문제 낼 이유가 없어요. 어떤 문서를 소장에 필수적으로 첨부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장을 보면은 첨부 문서에 필수 첨부 문서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소장 부본, 두 번째 처분서, 세 번째 입증 방법에 관한 각종 서류들. 이것들은 전부 다 필수적 첨부 문서예요. 그러니까 필수적 첨부 문서에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 문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처분 문서가 만약에 필수적으로 첨부 안 돼 있잖아요. 판사님이 바로 보완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붙여서 다시 오세요. 안 붙여? 부여고 소각하. 왜냐면 특정이 안 돼요, 소송물이. 처분 문서가 없으니까 특정이 안 돼요. 1971번에 용어는 써져 있는데 그게 특정이 안 돼요. 특정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야 돼. 특정성이 결여돼 있어. 대상적 격 결여. 부족고 소각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수 문서가 있을 때 도대체 어떤 문서를 필수 첨부할 거냐. 자, 주로 침익적 처분 문서인 경우에 문제가 돼요. 자, 침익적 처분 문서에는 전부 직권 취소, 전부 취소 인용 재결, 그러니까 직권 취소를 통한 전부 취소가 있을 수도 있고 취소 인용 재결을 통한 전부 취소가 있을 수 있어요. 나오면 깔끔하게 처리돼요. 왜? 이것 자체들이 다 전국적 처리죠. 즉 전부를 취소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침익적 처분의 부존재로 돌아가죠. 소급 무효에 의해서. 부존재는 대상적 격이 있는 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시송을 제기하면 부족부 소각가 나와요. 대상이 없어서. 그죠? 그런데 일부 직권 취소이거나 일부 인용 취소 재결 혹은 일부 인용 명령 재결 또 수위를 낮춘 처분 변경 명령,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수정 재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위를 낮추면 수정 재결이라고 그래요. 예컨대 3개월 영업 정지했다가 2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때렸어요. 200만 원 과징금으로 재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정 재결 혹은 수정 명령 재결. 수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처분을 수정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일상 언어가 아니에요. 약속된 간주간적 언어예요. 처분의 수위를 낮췄다. 항상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빈출 문제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원처분과 재결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100% 원처분이에요. 100% 원처분 중에 50% 인용 재결 혹은 인용 명령 재결, 인용 재결 똑같이 봐요, 우리 판례는. 근데 원래 이게 이제 행정소송법 심판법에 가면 다른 얘기인데 행정소송법에서는 어차피 똑같이 봐요, 우리 판례가. 그 다음에 50% 기각 명령 재결 혹은 기각 재결이 있어요. 그럼 50% 인용 재결은 처분의 50% 효과가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의 50%를 뚝 떼어서 부존재로 만들어버리죠. 남아있는 것은 취소의 대상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 50% 자체가. 그럼 나머지 50% 기각 명령 재결 있잖아요. 기각 명령 혹은 기각 재결, 이거는 50%의 효과 존속이죠. 그래서 원처분의 내용 중에 아까 일부 50% 인용 재결에서 뚝 떼어서 버린 나머지 50%의 판단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죠. 원처분의 내용 중에서 50% 부분의 판단에서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결 조치 고야 이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판단의 동일성. 판단의 동일성은 고유한 이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0% 취소되고 남은 50%의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에요. 왜? 요거 부존재로 됐으니까. 재결 자체가 의미 있는 경우의 수. 그러면 재결 자체가 의미 있는 경우의 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이 법을 따져야 하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 인용 재결만 19조 단서로 넘어가는 소송. 요것만 19조 단서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랐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독일 행정법이 제일 좋은 행정법인 줄 알고 대학교에서도 혈안이 돼서 독일로 유학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남진 교수님이 1세대예요. 그 전에 박윤은,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교수님들은 전부 다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막 이상규 이런 사람들 다 제가 이제 배운 분들인데 다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 독일 행정법이 일본식의 한자로 디범벅이 돼가지고 윤색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이 독일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지들 말로 억지로 이해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온 제도들이 막 왜곡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가서 진짜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그때가 60년대 이후인데 독일에서 60년대 이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개혁 청구권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소송의 형식도 원고가 마음대로 정하고 이제는 항고송의 형식조차도 우리는 취소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자가 위법임을 확인, 요것만 쓸 수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독일은 이것 외에도 지가 쓸 수 있는 대로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거기다가 독일 60년대 이후에 규범 해석론이 나와가지고 침입적 효과를 받는 제3자 원고적격,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인기 타주단, 이 원고적격 그것도 그때부터 얘네들이 인정하기 시작해요. 우와, 제3자도 인정했어. 그래서 저 대학교 들어갈 때 대상적격의 확대화 현상, 침입적 효과를 받는 처분으로부터 수익적 효과를 받는 처분으로 확대화됐다. 이 확대화 현상하고 특허와 허가의 상대화 현상 이런 거하고 상대화 현상. 그 다음에 개념 행정행위 개념의 확대화 현상. 그 다음에 확대됐어? 뭐요? 제3자 행정행위. 제3자효를 갖는 행정행위. 그럼 제3자효를 갖는 행정행위가 그러면 그 행정행위로 인하여 효력을 받는 제3자. 제3자효 행정행위 중에 거꾸로 행정행위 효력을 받는 그럼 제3자로 온 거야? 그랬더니 규범 수범자료는 안 되는데 그럼 규범 해석론. 이게 60년대 이후에 얘네들이 논의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20세기 말년부터 이제 21세기니까 하도 제가 20세기 살다 보니까 헷갈려요. 지금 21세기죠. 20세기 말경에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행정법의 천재가 나타났어요. 물론 그 전에 유지태 교수님이라는 천재가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요절하세요. 40대. 그래서 이분이 한국 행정법의 토착하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연구하다가 중간에 이제 요절하세요. 유지태 행정법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읽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게 유작이 돼버리고 또 그 밑에 후학들이 없잖아요. 나이가 워낙 젊을 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끊어진가 싶었더니 서울대 로스쿨의 박종훈 교수님이 한국 행정법의 토착하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때 발견한 게 요 제도예요. 19조 단서. 19조 단서가 뭐라고요? 재결 취소성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의 고의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다 했죠? 그 재결 자체의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는 침입적 처분일 때는 재결 자체의 고의한 위법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인용일 때는 부존재, 기각은 판단 동일. 그럼 어느 때만 있다? 수익적 처분으로 인하여 침입적 효과를 받는 즉 수익적 처분의 제3자인데 침입적 효과를 주는 취소 인용 재결의 제3자.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데 자 이런 얘기예요. 허가를 받는 갑이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직접 상대방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허가로 인하여 침입적 효과를 받는 제3자 을이 있어요. 그럼 을이 어떻게 하죠? 여기 허가 처분 취소를 제기하죠. 그럼 취소 심판을 제기하죠.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 을은 이제 취소 심판의 직접 상대방이죠. 그 다음에 여 갑은요 취소 심판의 제3자고. 그러면 이럴 때 근데 여기서 취소 인용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요게 취소돼요. 그럼 이 취소 인용은 누구한테 침입적일까요? 저 제3자에게 침입적. 직접 상대방. 수익적 처분 직접 상대방이죠. 그러네. 이럴 때 단서가 적용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19조 단서 조항이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데 그 수익적 처분이나 침입적 효과를 받는 제3자가 제기한 취소 심판에서 취소 인용 제기가 나와버리면 이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그 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19조 단서에 있어요. 얘가
더군다나 19조 단서이기 때문에 재결 취소동의 제3자예요. 재결 취소동의 제3자인데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우리는 48년도에 이미 이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판례가 이미 그거 다 작동, 오퍼레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학자들이. 있다는 것도 인식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독일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가 다시 와서 봤더니 있어요, 우리 이미. 독일에서 60년대 그 피튀기는 이 철학적 이 쟁투를 통해서 인정됐던 그게 우리나라에 이미 있어요. 19조 단서. 네,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놀래버린 거예요. 그렇게 좋은 데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행정법 진짜 좋은 법이에요. 약간의 이러한 플렉서블한 탄력성도 있고.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변시 사례형에서 이제 풀이하는 방법. 자, 수익, 이것만 기억하면 돼. 오로지 하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시험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 재결 자체가 의미 있는 경우에서는 오로지 하나다. only.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 인용 재결의 경우에만 문제가 됐다, 이거. 그러면 자,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 제재 처분을 한 후 변경 재결에 따라, 자, 요거는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자, 그 처분을 영업자가 유리하게 변경한 처분한 경우, 자, 변경 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 제재가 위법하다 이렇게 했어요.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의 대상은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지 변경처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제소기간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요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가 이 구체적 사실은 요게 있는데 요거를 판례가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했는데 언급하는 게 좋고 일단은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언급을 하세요. 요거를 언급을 하세요요. 요거 언급을 하세요. 가로를 닫고 아니라 요거를 변경 재결에 따라 자, 그 처분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왜 이걸 했냐면 이 행정 제재 처분을 한 후에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이에요. 여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판례가 재결이 유리하게 변경해라. 나는 변경 명령 재결 혹은 일부 인용 재결을 했어요. 그럼 일부 인용 재결하면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한 경우가 있죠. 어느 때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 처분할 수가 있죠. 판례가? 행정청 직권 취소요. 그러니까 직권 취소를 해서 변경하는 처분을 하든지 네. 아니면 직권 취소가 아니라 재결을 통한 변경 재결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취소의 대상은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에요. 혹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에요. 자, 원처분일 때는 형성 재결을 가리키고 당초 처분일 때는 명령 재결을 가리켜요. 어쨌든 똑같아요. 변경 처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문제를 봤더니 시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인 자 2016년 7월 1일자 과징금 500만 원 부과 처분이다.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란 당초 처분 일자 더하기 변경된 내용의 처분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영업정지는 7월 1일자 처분은 원래 처분은 영업정지인데 과징금 500만 원 부과 처분 이렇게 변경되는 처분 이름을 쓴 다음에 날짜만 요거 첫째 날짜를 적어주면 돼요. 이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라는 뜻이에요. 요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아는 사람도 의외로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행정법 제13조에가 이제 취소의 피고 적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 취소경은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했어요. 변경 명령 제기에 따라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한 경우, 자, 그 처분의 내용을 영업자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한 경우에는, 자, 이 변경 처분은 뭐냐면 변경 처분 일자 더하기 변경 처분이에요. 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 내용의 행정제재가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의 대상은 변경 내용의 당초 변경 처분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당초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같은 판례 쓰고 여기다 하나 이것만 붙여주면 돼. 이 경우라고. 이게 스킬이에요. 이 경우.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그럼 갑에 제기한 시송의 피고는 당초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자, A시 시장 이어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시송의 피고 적격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충족하지 아니한다. 노트 개념으로.
또 행정법 제20조에 의하여 취소기 제소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행정법 26조를 썼으니까 그냥 법률 규정 쓰고 바로 들어가면 돼요. 취소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또는 행정심판청과 있는 때의 기간은 제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여기서 제결서의 정본이라고 했지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취소 인용 제결서, 취소 명령 제결서라는 이런 수식어가 없어요. 제결서 이기만 하면 돼요. 네. 자, 그것 가지고 또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또는 제기를 있은 날부터 1년의 경과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취소 소송의 제기일은 2016년 12월 5일이에요. 그럼 2016년 7월 1일부터는 90일이 도과하였죠. 12월 5일이니까. 문제는 갑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이므로 제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2016년 8월 29일이에요. 그럼 이날로부터 이 12월 5일하고 비교해 봤더니 90일 이내이면 돼요. 근데 이거 도과했어요, 이것도. 갑이 제기한 수송은 취소의 제소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예요. 변경 처분 일자 쓰면 안 돼요, 이거요. 네. 명령 제기일지라도. 네. 설문의 해결, 묻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 됩니다. 갑이 2010년 12월 5일 관할 행정심판위원을 피고로 하여 과징금 500만 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제기한 취소는 뭐다? 부적법하다. 답은. 그래서 답안 측조 첨사를 하면 대상적격을 쓰는 부분이 여전히 변시 답안 작성에서 너무 매우 먼데 이제 많이 개선됐다라고 봅니다. 임프루브먼트. 원처분주의와 예외적 제결 취소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절대로 답안에는 원처분주의 이런 말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예외적 제결 취소이라는 용어도 쓰면 안 됩니다. 제결주의 그런 것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원처분주의와 예외적 제결 취소성이 법률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원처분주의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당초의 처분이 변경된 채 존속하고 있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그 사안포섭의 검토에다가 이런 표현은 평석 표현이에요. 판례 표현 아닙니다. 제소기간에 대한 사안포섭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대법원은 변경 명령 중에 변경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게 틀린 표현이죠. 제결서를 정보를 받는 날부터 기산하죠. 네. 이거 명령 제기를 위해서 처분이 났다 그래서 명령 제기에서 당연히 처분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그 처분이 있은 날이 아닙니다. 기선점. 이거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수정 답안 쭉 이렇게 써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항 2에서 했던 거 그대로 다시 딱 했으면 딱 이렇게 배점에 딱 맞게끔 나옵니다. 이게.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